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교육계에도 AI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초중고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란 큰 숙제를 풀어내면서 그동안 어렵게 여겨왔던 AI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AI 시대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신 AI 분야의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정보보호학과 교수이신 김명주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김창원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명주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이제 AI 영상도 좀 봤지만은 네. AI라는 이 단어에 따라오는 게 4차 산업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네. 먼저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4차라는 이야기는 그 앞에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네. 이야기인데 3차 산업혁명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 이제 3차 산업혁명에 대한 결과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가운데서 인공지능이라는 독특한 소프트웨어가 네. 이제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전문 지식 영역들을 이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사회. 예, 예. 인공지능 사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인공지능 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네. 지능정보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4차 산업 중심에 AI가 있는데 2020년 현재까지의 성장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은 4년 전에 우리가 알파고 덕분에 인공지능을 접하게 됐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갑자기 주목받게 된 거는 인공지능이 먹는 먹이, 네. 빅데이터, 데이터를 계속 쌓아서 만들어 주니까 이 데이터를 먹으면서 부쩍 성장하게 된 예. 거거든요. 지능이 발달된 거네요. 그렇죠. 네. 예,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해서 먹는다는 말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핸드폰 안에도 인공지능 들어가 있고 이제 곳곳에 있지만 리모컨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는 기계들이 이렇게 그리고 자기네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 야 인공지능이 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이제 그럴 때가 거의 다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텐데 지금 현재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고 강한 인공지능 이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어떤 지능 수준을 초월하는 그 수준은 2045년쯤 온다고 네. 구글 수석 엔지니어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싱귤레러티 특이점이라고 표현하면서 25년 했습니다.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부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전공이 IT지만 이렇게 빠른 변화는 저도 처음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이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걸 학습을 하잖아요. 네. 뭐 의학 분야, 그다음에 예술, 그다음에 경영, 뭐 거의 모든 전 분야에 지금 많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이죠.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직업 문제도 있고, 네. 뭐 네, 교육 맞습니다.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고 바뀌다 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교육도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인공지능의 이슈로 되는 어떤 그런 교육은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인공지능만 좁혀보게 되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면 그전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우리가 전체 디지털 어떤 전환, 디지털 세계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이미 준비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 교육. 예, 네, 많이 그래서 들었죠. 이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은 이미 영국, 이스라엘,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벌써 한 뭐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해오고 이건 컴퓨터를 다루는 컴퓨터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컴퓨터적인 사고를 갖다가 키우는 거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도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익혀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기초적인 베이직한 측면에서는 있었지만 네. 인공지능 자체를 이슈로 해서 교육하는 거는 이제 작년에 일본에서 올해부터 하겠다고 했었고 작년에 역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빨리 인공지능 교육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죠.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슈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같이 인공지능이 이제 사회 곳곳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능을 발휘하려면 인공지능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좋게 활용되려면 학습할 때 학습하는 거를 많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걸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복습을 더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복습이 더 좋더라. 이런 학생은 예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 또 이런 학생은 암기를 잘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학생들에 대한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유형이 뭔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 이 친구는 이런 성향이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이런 과목은 이렇게 하는 거하고인데 이렇게 해주면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그걸 서포트해서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면 학생들이 정말 더 학습 이런 성장이 더 빠르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우기도 해야겠지만 인공지능이 너무나 교육에 효과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사실 교육적인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옛날에 커서 뭐 될래? 그럼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요. 네. 요즘 뭐 유튜버가 꿈이다라는 친구도 있고 현재의 인기 또 사람들한테 뭐 직업의 1순위로 얘기를 하는 그런 직업이 나중에도 과연 인기가 있을까요? 저 요즘 이제 그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식적으로 하는데 네. 이 나중에 뭐가 될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 네. 직업이 이 아이가 직장을 가질 나이가 됐을까지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크는 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텐데 네. 10년 사이에 그 직업이 없어지는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AI 시대가 오면 그렇죠. 중국의 그 랭킹을 예측하는 소다컴이라는 데서 그런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앞으로 20년 안에 없어질 수 있는 직업 10가지를 꼽았는데 네. 그중에 8위가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 자리. 근데 그 교사 옆에 괄호 열고 교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수나 교사의 한 부분 이제 교육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교육이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접목해서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교육이 뭔지 네. 어느 정도인지를 소위 말해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고객의 수준에 맞춰서 서비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30명씩 모아놓고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1대1로 수준에 맞게끔 교육이 되고 예. 이런 멀티미디어 환경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교사의 역할이 옛날처럼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이제 이렇게 어드바이즈 해주는 네. 그런 형태가 되고 교사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네. 많이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잘 알게 된 거는 이제 2016년에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가 바둑 대결한 것 때문에 네. 우리 전 국민이 깜짝 놀랐지 깜짝 않습니까? 그 놀랐죠. 알파고가 2016년이죠. 그 알파고 사건이 있었던 그 해에 이제 왓슨이라는 네. 인공지능 의사죠. 미국에서 왓슨은 이제 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을 차트를 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암 적중률을 뭐 95% 이상 높여가지고 전 세계 지금 100개 이상의 병원에 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10개 이상 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계의 알파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사람의 이 적중률이 암 높죠.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기했겠네요. 큰 충격을 받았죠.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거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내가 의사가 직업이 과연 좋은 직업이 될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걸 좀 피부로 와닿게 해서 한 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 네. 아까 이제 IBM 왓슨이 이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첫 번째 공식적인 치료가 일본 동경대에 있는 환자였어요. 70세 된 할머니였는데 네. 이분이 백혈병을 앓았던 분인데 동경대 의대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의대잖아요. 그렇죠. 예. 3년 동안을 다니면서 2가지 약을 처방받았는데 계속 나빠진 거예요. 예. 근데 이분한테 이제 승낙을 얻어서 왓슨의 첫 번째 공식 치료자가 돼서 치료했는데 뭐 불과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진이고 보통 류키미아라는 백혈병은 원인이 한 10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원인제 잘못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약을 잘못 썼으니까 약을 바꾸라 해서 약을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요. 야, 대단하네요. 이게 네.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뒤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했던 어느 의대가 있습니다. 예. 의대에서 그걸 도입을 해서 한 몇 개월 한 다음에 병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는데 잘 됐어요? 그분이 병원장이시죠. 네네. 고용주 병원장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명의 안 모신다.
그러니까 EBS 명의에 나오신 분들 모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그렇죠, 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간 분야에 뭐 이런 분들 모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숫자는 제한돼 있고 그런데 왓슨을 도입하면 그분 말씀하신 게 진단율, 오진율이 더 낮다. 예.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의사 뽑을 때 환자하고 잘 서비스를 해주면서 예. 의학적인 지식을 왓슨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 그럼 의사는 서비스 업종으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분은 네. 그렇게까지 농담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의학계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예. 뭐 AI라는 말을 이전부터 이렇게 스마트라는 말로 써왔어요. 예. 스마트 똑똑한데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서비스하는 거에 비해서 AI가 대해서 서비스하는 경우는 어차피 AI는 뭐 피곤하지도 않고요. 밤새도록 돌아도 상관이 없고 퇴근도 안 하고. 네, 노조 가입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없고. 네, 이제 그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보다는 AI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게 굉장히 많죠.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인 직업의 위기들이 특히 전문직에 있어서 위기가 닥칠 거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나서 교육을 잘 받고 또 시대에 맞는 인재상이 돼야 되는데 두 분께서 생각하는 그 인재상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먼저 교수님부터 먼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게 인공지능이 어떤 직업을 대신할 거냐라고 정의를 할 때 보통은 반복적인 전문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한 뭐 5년, 10년 정도 배운 다음에 그거를 20년, 30년 동안 반복하면서 쓰는 직업. 네. 뭐 그런 경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표현하면 AI가 지금 수준에서 직업을 이렇게 가로채지 못하는 직업이 뭘까? 이거는 계속 변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면서 자꾸 새로운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대하는 게 진짜 민첩한 부분, 특히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거나 이제 요즘 말하는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깊이 다루는 그런 직업들은 인공지능한테 사실 맡기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직은 그렇게 인공지능을 만들 만큼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게 결국은 창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직업,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고 또 하나는 혼자 살 수가 없는 사회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협업이라고 좀 그렇죠. 얘기를 하죠. 협업이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협력하는 교자가 최고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잘 협력하는 교자들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협력이라는 게 결국 이제 공동체 기반의 인성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런 인성과 윤리를 잘 갖추면서 독특한 생각들을 해내는 그리고 도전하기 좋아하는 이제 그런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 앞으로는 주역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인재상으로서는 협업 잘해야 되고 또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 창의성과 협동성은 이제 미래학자나 뭐 어쨌든 뭐 우리 교육학자,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다 하나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되게 된 어떤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가라는 그런 모습하고 학생들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게 약간 좀 괴리가 있습니다. 다르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여전히 아시지만 우리가 첫 번째 자녀의 희망적 1등 교사고요. 공무원 또 얘기 나오고요. 2등 공무원, 뭐 3등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 아시지만 의사, 뭐 변호사, 법률가 이런 부분들이 쭉 되죠. 어떻게 보면 옛날 버전이죠. 옛날 버전이 지금 조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었다고 보여지는 직업들이 아직까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런데 생각이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아시지만 초등학생이 이제 작년만 해도 장래 희망에 5등에 이제 유튜버가 처음 들어갔어요. 크리에이터가. 근데 올해는 3등이 됐습니다. 올라갔네요. 네, 더 올라가고 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 2,000명 정도 조사를 해봤더니 탑5 직업이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두 번째가 웹 디자이너, 세 번째가 코딩하는 사람 등등 해가지고 그냥 IT 관련된 직업이 1등부터 5등까지. 부모랑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세계가 이미 이 디지털화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가 보여주는 그 미래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상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상이 더 우리가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 이유가 이제 인공지능의 그 위협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거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좋은 직업이 될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죠. 변호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라는 것이 2014년에 뉴욕 로펌에 취업했는데 1초에 판례를 10억 페이지를 분석하는데요. 10억 페이지요? 10억 페이지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걸 갖다가 읽어도 할 수 없는 걸 1초에 그러면 정확하냐?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펌에 있는 변호사님께서 재작년에 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정확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변호사들의 70% 정도는 앞으로 조만간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현직 변호사. 그러니까 교사도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교사, 의사, 변호사 다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직업을 가지면 최소한 10년 아니면 20년 후인데 10년, 20년 후에 지금 의사, 변호사 이거 지금 만약에 이 현재 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진짜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쉽게 네네. 꿈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 능력, 네. 학벌이 아니고 능력. 이 능력을 잘 키우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가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여서 한강의 기적과 이렇게 한 것을 많은 나라가 좀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드웨어는 성장을 했지만은 소프트웨어가 성장하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이 교육이 분명히 들어가면 AI 시대에서도 윤리와 도덕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많은 우리 동료, 우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또 이 자연을 갖다가 잘 보존하고 이런 창조 세계 보존이죠. 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거가 아름다운 세계고 이런 세계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르침을 저는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인공지능이 사람을 갖다가 능력을 더 늘어가고 계속해서 그 발전해 나가고 우리가 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어떤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생존을 갖다가 굉장히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이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있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로봇이 지금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요 채팅을 해요. 자기네끼리 막 채팅하면서 야, 우리 하면서 지들끼리 막 언어도 사용하기도 하고 실험실에서는 별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 질서를 갖다가 다 배척하는 거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기술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하나님 관점에서 만들어갈 때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제 유엔이나 OECD에서 이제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에서 이렇게 지향해야 되는 역량 이야기를 해요. 7가지 역량, 10가지 역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의 시간인데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걸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제8의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제8의 역량이요? 네, 제8의 역량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모든 7가지 역량의 부족한 부분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격한,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려서 하나님이 AI를 아실까? 하나님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실까? 하나님이 요즘 첨단 과학을 아실까? 아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뭐 미래도 하나님한테는 현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를 현재처럼 알고 계시고 모든 지혜를 또 지혜의 방향을 알고 계신 그분한테 붙어 있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 개개인의 인류 전체에 대한 공통된 변화도 있지만 그 가운데 또 개인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개인의 변화를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신앙훈련을 기반으로 한 데서 이제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첨단 과학이 될수록 진짜 영성을 갖추는 청년들과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영성을 교회 학교를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플랜을 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AI 시대 교회는 그냥 아무런 대책도 안 세고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훨씬 빨리 가까이 다가와 있고 또 인공지능 시대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궁무진했던 이 AI 시대 교육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뷰리지에서 계속해서 크리스천 AI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와 한국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명주 교수님, 김창한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 처음에는 두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서 파도를 누빌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뷰리지와 함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다음 주 이 시간 계속해서 이 두 분과 함께 크리스천 AI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한국교회와 또 기독교 학교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